정확한 대선 예측을 위해 돗자리를 깔았습니다. 돗자리 시즌2 12월 둘째 주 이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월요일 국민의힘의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검찰이 이날 김건희 씨 서면 조사를 진행한 뒤 코바나 콘텐츠의 일부 무혐의를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불기소를 결정한 건데요. 검찰이 너무 정치적인 타이밍을 노린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요일 7일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주택, 청년 등 상대적으로 약하게 느껴지는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데 나섰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날 서울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 했죠? 하고 웃으며 지나간 이 한마디 때문에 진보진영 비판이 상당히 거셌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의 이 리스크가 상당히 불거졌던 날이었는데요.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 관련이나 아니면 이제 가난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평가들이 좀 많은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면서 국민의힘의 리스크가 가시적으로 커졌던 날이기도 합니다. 8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린공감TV에서 김건희 씨를 과거에 유흥주점에서 만났다라는 실명 증언이 나온 날이었습니다. 이 보도를 두고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을 하고 나섰고요. 추가적인 의혹 제기나 이에 대한 어떤 검증들이 필요한 필요성이 좀 제기됐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날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손실보상에 대해서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50조 원 정도의 예산 규모를 통해 기금을 마련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이재명 후보 받겠다고 했었었죠. 근데 김종인 위원장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50조 부족하다, 100조로 늘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국민의힘이 100조 정도 기금 마련할 수 있을까 궁금하긴 했는데 이재명 후보 바로 그거 진심이면 환영한다라고 되받아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또 하나의 악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윤석열 후보 대윤이 아니라 소윤으로 불렸던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구속된 날이었습니다. 과연 이 스폰서 의혹, 소윤과 관련된 의혹이 대윤에게도 연결되어 있을지 이 부분 역시 주목해서 봐야 될 사안 중 하나입니다. 9일 목요일, 정치 관련 비평에서 은퇴했다고 이야기했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다시 정치 비평을 재개하고 나섰습니다.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확실한 지지 선언을 한 바 있는데요. 과연 이번 선거에서도 지난 총선 때처럼 어떤 예측을 통해서 진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리스크로 작용했던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 이날 저녁 국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10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조국의 강은 실체가 없다. 주지의 강은 실체가 있다.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하면서 연일 조국 관련 사태에 사과를 했던 이재명 후보와는 달리 추미애 전 장관은 계속해서 조국이 아니라 줄리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김건희 씨를 향한 의혹 제기에 말을 더 보태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여당과 야당 어느 쪽에 더 악재를 작용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사망 사건을 계기로 양쪽이 모두 특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특검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후보들의 말만이 아니라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이슈들이 과연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그 연결고리를 잠시 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돗자리 시즌2 매주 오마이뉴스가 의뢰하고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을 곁들여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리얼미터의 수장이신 이택수 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 길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조사 결과만 항상 이렇게 자료로 주시다가 이렇게 직접 출연까지 해주셨는데 오신 소감 어떠신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튜디오가 너무 판타스틱하네요. 판타스틱한가요? 네. 영화에 나오는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드라마 같기도 하고요. 어떤 느낌인지 잘 알겠습니다. 워낙 또 스튜디오 많이 다녀보셔가지고. 근데 굉장히 특이하네요. 저희 스튜디오가 그래도 조금 몽환적이라고 할까? 뭔가. 정말 판타스틱하네요. 1시간 정도 녹화하면 약간 멍해질 것 같은 느낌. 약간 정신과 시간의 방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돗자리를 혹시 직접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돗자리? 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돗자리입니다. 아, 네네. 네. 아직 못 봤습니다. 네. 예, 미리 좀 공부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네. 네. 아니, 뭐, 사실 꼭 안 보셔도 되죠. 네네. 안 보셔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좀 이택수 네. 대표님 코인 좀 얻어 타려고 모신 네네. 거니까. 일단 네. 저는 출연하면 그다음부터 계속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더 중요하겠네요. 네. 얼마 전에 그 한사연 소장님하고 네. 라이브 나오셔가지고 이야기한 걸 들었는데, 한사연 여론조사 결과가 좀 스카이콩콩이나 좀 튄다. 이런 네.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니까 직접 구라미터라는 네. 댓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댓글 반응 원래 좀 많이 확인하시는 편인가요? 그럼요. 댓글 열심히 보죠. 또 칭찬의 댓글 보면은 굉장히 또 네. 기뻐하기도 하고. 네. 근데 대체로 한 80%가 약풀인데 또 보면은 또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있더라고요. 네, 그건 이제 그쵸. 그것도 미추천도 누르기도 있죠. 하고 또 네. 심한 거는 신고도 하고. 네네네네. 그래야 조금 마음이 좀 풀리죠. 근데 악플도 감사하다. 왜냐면 그쵸. 어쩔 때는 또 아무것도 없으면은 너무 그쵸. 또 네. 허전하고. 근데 사실 이제 리얼미터가 여러 여론조사들과 비교했을 때 약간 조금 이제 지지율 격차라든가 뭐 아니면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뭐 추세라든가 이게 조금 다른 경향을 보일 때가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아마 네. 이 자기 진영 지지세가 확실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음에 들지 않는데 네. 이거 다른 조사들은 잘 나오는데 이것만 이상한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유권자분들께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대체로 보시면은 리얼미터가 가장 좀 선구적인 지표가 나온다고 할까? 물론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오차가 있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튄다고 하잖아요. 튈 때가 있어요. 근데 대체로 보면은 리얼미터가 이제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의 통계를 이제 종합해서 보면은 중앙점에 있을 때가 많고 지난 2012년, 2017년 대선 때 2012년 대선 때는 서울대 정치학과에서 2017년 대선 때는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편향성을 봤는데 리얼미터가 가장 중심에 있었습니다. 두 번 대선 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특히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가장 또 대선 때 정확했어요. 네. 과거 대선을 보시면은 저희가 그래도 가장 정확한 조사 결과들을 계속 도출하고 있다. 믿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이택수 대표께서 워낙 또 방송 출연도 활발하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좀 익숙하신 시청자분들도 네. 많으실 거고 별명도 좀 있으시고 하더라고요. 네네. 여론조사계 국정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거는 지난주에 이제 뉴스공장에서 박시영 대표가 그랬나? 윈지 박시영 대표. 근데 제가 이제 여야를 뭐 물어나고 많이 만납니다. 저는 양쪽의 정보가 좀 그래도 두루 이제 이른바 빨대가 이제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박시영 대표나 김어준 공장장이나 그분들도 저한테는 정보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 정보들을 서로 많이 교환하는데 여론조사계에 유일무이하게 양쪽의 빨대가 모두 있는 네. 리얼미터의 대표. 그래서 양쪽에서 칭찬받으면 좋겠지만 양쪽에서 아주 고르게 욕을 먹는. 근데 그런 저희 입장이에요. 기사도 그런 게 있거든요. 양쪽에서 욕먹는 기사가 사실 제일 좋은 기사란 말도 그렇죠. 하거든요. 여론조사도 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제일 좋은 그렇죠. 정확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원래는 보통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은 대표께서 직접 오셨으니까 네. 이번 주 조사 결과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대선 후보 조사 결과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윤석열 후보가 45.2%, 이재명 후보 39.7%, 심상정 3.3, 안철수 3.2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난주보다 두 후보가 지지율이 모두 올랐습니다. 지지층이 조금 결집한 건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이제 오른 그 정도가 조금 달라서 격차는 5.5%포인트, 지난주 6.5%포인트보다 1.0%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어떻게 흘러왔다고 평가하시나요? 일간으로 봤을 때 주 초에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가까이 붙었다가 주 중에 좀 벌어졌다가 다시 주 후반에 다시 좁혀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은 그 전에 있던 주말에 울산 단판, 그래서 이제 극적인 어떤 화해 모드로 들어가면서 매머드 선대위가 출범을 하게 됐는데 그 효과가 이제 주말 이후에 조금 늦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주중에 갈수록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살짝 벌어지는 이런 양상으로 나타났다가 그때가 또 이제 때마침 코로나 1일 확진자가 7,000명대를 기록했던
그러니까 8일 날 수요일이었는데 그때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일간으로는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거의 10%포인트가량 벌어지는 양상을 보이다가 금요일 날은 다시 5%포인트 격차로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최종 주간 집계는 한 5.5%포인트. 네, 5.5%포인트 차이인데, 그러니까 사실 일간으로 놓고 보게 되면 굉장히 생각보다 다이나믹하게 변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여론조사가, 근데 또 워낙 다양한 매체에서 의뢰도 하고, 다양한 기관에서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소위 다른 데서는 이제 민주당 측 입장에선 골든 크로스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가 뒤집는 결과가 조금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격차가 거의 많이 좁혀진 이런 결과들도 나오는데, 아직까지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우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게 지난주에 이제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남성이랑 서울의 응답률이 좀 높고 이 표집이 많이 돼가지고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오히려 남성보다는 이제 여성층이 이재명 후보가 지금 조금 뒤처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 뭐 남성 같은 경우는 팽팽합니다. 지금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 결과 보면 지금 이제 수치를 보면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간의 지지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포인트 차이였는데 남성은 거의 동률입니다. 43.5 대 43.1, 0.4%포인트 윤석열 후보가 높은 수치인데 여성층에서 한 10%포인트 차이 나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남성들한테는 좀 속 시원한 그런 사이다 정치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서 뭔가 문제 해결을 잘 해줄 것 같은. 근데 이재명 후보가 사실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여성 후보들한테 지지가 많이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여성층이 이재명 후보한테 조금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이제 과거에 거친 발언들 했던 그게 워낙 부분들이 좀 세죠. 다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공격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서울하고 남성층보다는 서울하고 여성층이 조금 불리한 입장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11%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인천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팽팽하거든요. 근데 경기도지사를 이제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했기 때문에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여전히 한 10%포인트 뒤지는데 전체 평균보다도 좀 서울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인데 여성 그리고 특히 또 언급하고 싶은 게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50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동안의 열세였다가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 전두환 옹호 발언을 하면서부터 50대가 사실 이제 586 세대에 이제 한 절반 정도가 이제 50대 지금 걸쳐 있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전두환 옹호 발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부감을 줬던 게 사실이고 또 때마침 전두환 씨가 이제 사망을 했죠. 그런 과정에서 50대가 조금 돌아서기 시작해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체로 50대에서는 우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30대도 다시 이제 돌아서는 그래서 팽팽한 상황이 됐는데 20대는 여전히 격차 꽤 커요. 10%포인트 이상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서울 20대를 어떻게 잡느냐. 그리고 여성층, 특히 20대 여성뿐만 아니라 60대, 70대 여성층 굉장히 거부감이 많은 계층인데 이 계층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가 이재명 캠프의 앞으로의 큰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응답률이나 표본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약한 계층을 어떻게 잡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응답률은 사실 남성층은 원래 높았어요. 남성층은 응답률이 높고 여성층은 투표율은 실제 20대 같은 경우도 남성보다 여성이 투표율이 높아요. 그런데 여론조사에는 잘 응해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폰포비아의 성격이 좀 많아요. 20대 여성들은 주로 카톡하고 문자하는 게 익숙하지 전화로 뭔가 한다는 거는 좀 익숙하지 않고 이분들 속내를 드러내는 것도 좀 꺼려하고 그래서 여성층 그리고 뭐 지역으로 따지자면 대전, 충청, 뭐 인천 이런 쪽에 오히려 응답률이 낮아요. 충청도 분들이 많이 계신 곳들. 인천에도 충청도 분 출신 분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이분들은 저희 어머니도 충청도 분인데 속내를 잘 안 드러냅니다. 음흉하다는 그런 표현을 이제 가끔 쓰잖아요. 그래서 충청도 분들이 이 응답률이 좀 떨어지고 이분들이 누굴 찍을지는 진짜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서울이 응답률이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뭐 괜찮은 편입니다. 네. 응답률과 이 결과 차이는 저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지역적으로는 호남에 그리고 세대적으로는 40대에 갇힌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조금 약간 복원하고 있는. 네, 50대, 네. 30대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50대는 네. 이미 이제 앞서가기 시작했고 30대는 이제 팽팽하고 이제 20대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남은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당이 모두 20대 공략을 적극적으로 하고 네. 있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이런 지적도 사실 조금 많았는데요. 리얼미터 조사에서 유선도 지금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유선을 꼭 넣을 필요가 있느냐, 최근에. 네. 이게 좀 오히려 조금 유선이 더 섞이는 게 좀 잘못된 표본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제가 이제 진보 매체에 또 많이 나가니까, 네. 다스베이다 이렇게 출연하면, 다스베이다에 나오시는 패널 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그냥 좋게 얘기하면 되는데, 대기실에서 불편하게, 왜 유선전화 왜 넣냐, 이런 식으로 약간 감정이 섞인 듯한, 뭐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사실 여론조사라는 거는 투표권이랑 똑같습니다. 누구나 동등하게 뽑힐 확률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 유선 전화가 1,000만 정도가 있고요. 그러니까 5천만 인구인데 1,000만이면 굉장히 많죠. 그쵸, 물론 네. 자영업층이라든지 뭐 그 회사에서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총선이나 지방선거 조사는 모르겠는데 대통령 선거 조사는 모든 국민들이 다 18세 이상의 투표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가보면 제법 있습니다. 시골에 사는 어르신들은 핸드폰 잘 안 쓰고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유선 전화가 아예 배제된다면 안심번호로 여론조사를 한다면 그럼 이분들은 전혀 여론조사에 응답할 확률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동등한 표본 추출의 원칙에 벗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선 전화는 반드시 적어도 5% 이상은 반영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실제 지난 4.7 재보궐선거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리얼미터는 유선 전화 가급적인 반영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뭐 정례조사에서도 항상 넣고 있고, 전화 면접 조사도 지금 오마이뉴스 리얼미터는 일부 전화 면접 조사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조사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옴니버스식으로 좀 혼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유선 전화는 한 5 내지 10% 정도는 반영을 시켜야 된다. 두 번째는 안심번호로 100% 이제 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제법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안심번호는 아시다시피 선관위가 2통 3사 SK, KT, LG한테 번호를 달라고 요청을 해서 영어로 시작하는 일회용 전화를 받는 것인데 알뜰폰이 어느덧 또 1,000만을 돌파했어요. 근데 또 알뜰폰을 쓰는 계층들은 또 저렴한 비용 때문에 약간 저소득층, 또 학생층. 근데 이 층이 학생층도 그렇고 또 저소득층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높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구나 동등하게 뽑힐 확률을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마이뉴스 리얼미터는 RDD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알뜰폰도 다 포함이 되고요. 유선전화 10%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선거 결과는 오마이뉴스 리얼미터랑 굉장히 근사치로 맞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감히 주장합니다. 역시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일 것이다. 자신하고 계시는군요. 네. 네. 저도 사실 알뜰폰 사용자여가지고 그런 그러시구나.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네. 왜 그런가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알뜰폰이 원래 배제돼 있다는 소식을 RDD로 하면은 이제 네. 포함될 수 있어요. 최대한 많은 계층의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에 참여를 해야 그 여론조사 결과가 동등하게 그렇죠. 정확할 수밖에 없으니까. 유권자가 한 뭐 4,400만이다. 그럼 4,400만 분의 1의 확률을 보장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원천적으로 배제한다? 저한테 유선전화 왜 넣냐 막 따지는 분들, 이거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유선에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번 답변으로 속 시원히 네. 해결됐을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래요. 1,000만 된다라고 하면. 그렇죠. 아직도 사실 굉장히 많이 쓰고 KT 있는데. 유선전화 네. 가입자 수가 1,000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아직. 네, 이제 여론조사는 사실 또 이런 얘기가 많아요. 단순히 디테일한 숫자보다는 경향이나 추세가 훨씬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네. 않습니까? 지금의 여론조사 흐름을 좀 몇 가지 포인트로 잡아서 요약해 주신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30% 중후반입니다. 이거는 ARS냐 전화 면접이냐 안심번호냐 유선 여부를 떠나서 이재명 후보는 신기하게도 35에서 40% 사이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조사 방법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들쭉날쭉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어디서는 30% 후반이고 어디서는 40% 후반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반면에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 부동층을 합치면은
윤석열 후보가 좀 낮은 곳들은 부동층이 많고 윤석열 후보가 높은 곳들은 부동층이 낮아요. 그러면 지지 후보를 밝히기 꺼려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 면접 조사할 때 사실 응답률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재질문이에요. 그래서 지지 후보가 없다는 분들한테 대략 한 20% 정도 처음에 나오는데 이분들은 재질문하면 그게 15%, 10%로 부동층이 줄어요. 근데 이분들 중에는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을 재질문 안 하고 그냥 숨겨둔 채 발표를 할 것이냐. 그게 대략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박빙으로 지금 다투는 경우고 부동층이 작아지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민주당 캠프에서는 한 5, 6% 지금 뒤처진다라고 이제 보고 전략을 짜야 되는 거고요. 실제 제가 만난 민주당의 그 고위 관계자들은 사실 한 5, 6% 차이가 난다는 것을 다 인정을 하고 지금 캠프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불리한 것을 인정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뭐 또 이대남 이런 여성층, 뭐 이런 계층들을 좀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층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실제로 투표장 가면 누구를 찍을 것인가 간다면 만약에 네. 그러면은 여론조사에는 응답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윤석열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현재 부동층에서는 이제 그런 거고요.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라든지 윤석열 후보는 그분들과는 좀 다르게 선대 대통령들과는 다르게 정책 인선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조금은 고정표가 적고 좀 바람에 흔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원래 이제 대선 3개월 전 혹은 100일 전의 여론조사 결과대로 대체로 대통령이 나온다. 그래서 최근 6번 대선에서는 5번이 앞서가는 후보가 실제 당선이 됐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만 이제 나중에 역전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선거가 치러지면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다만 과거와는 다르게 뉴스의 정보 소비량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고 빨라졌습니다. SNS를 통해서 워낙 뉴스 정보 소비량이 많아서 지금의 100일은 그때 한 200일 정도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 훨씬 더 가변적일 수 있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2012년 대선처럼 3% 안팎 차이일 거란 말이에요. 구도 자체가 좀 다르니까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선거 막바지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하는 D-6 그때까지도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예측이 좀 어려운 혹시 누가 당선될지 물어보시려고 저한테 지금 계획돼 있죠? 답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워낙 지금 박빙의 싸움일 것이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아무튼 가족, 배우자의 문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그때 검찰총장 임명했을 때 그 모습 외에는 뭐 자료 화면도 별로 없고 얘기하는 걸 우리 국민들이 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안 나타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조금 변동폭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3%포인트의 박빙 싸움일 때에 부인의 뭐 평가, 자질 문제는 좀 클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양 후보가 모두 사실 가족 관련 문제에서 그렇게 자유로운 편은 아니어가지고 또 이런 선거도 희한하다는 이야기가 워낙 많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그러면은 조금 저희가 이제 일간 흐름을 보니까 요일별로 이슈를 조금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결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42.2대 40.7로 굉장히 가까웠고요. 비슷한 기간에 역시 리얼미터가 이제 YTN 의뢰로 조사한 결과를 보게 되면 지난 6, 7일이었습니다. 전국 성인 1,03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윤석열 45.3, 이재명 37.1. 날짜가 비슷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격차가 크게 나왔었고요. 한국갤럽이 머니투데이 의뢰로 같은 기간 했을 경우에는 윤석열이 36.4, 이재명 36.3%로 0.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6일 조사 결과, 사실 아까 주말 사이 이슈가 좀 늦게 반영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같은 기간인데도 이 기간별로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월요일 날 국민의힘 선대위가 공식 출범했고 국민의힘에서 이런 갈등들이 이제 수면 아래로 지금 내려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요일 날은 이제 확진자가 1,000명대가 나오면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루어진 조사들 중에는 이제 자동응답 방식은 대체로 좀 차이가 다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일부 조사에서는 또 이제 붙은 MBS 조사라든지 또 한국갤럽 조사 언급하셨지만 이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격차 크지 않았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층이 거기서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저는 부동층 이제 규모를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그 노재승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이 이제 사퇴를 했는데 사실 지난주 중반에는 사실 가장 핫했던 키워드가 네. 노재승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주 후반에 이제 지지율 격차가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쳤는데 결국에는 목요일 날 사퇴를 했고 금요일 조사에서는 격차가 이제 줄어드는 것으로 이제 반영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목요일 날 그만두고 금요일 날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주말에 이루어진 조사는 다시 조금 뭐 이거보다는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희 오마이뉴스 리얼미터는 토요일 조사는 안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주말 조사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한꺼번에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쪼개서 보게 되면 네.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선대위를 네. 잘 꾸려서 출범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제 그렇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합류를 했다. 이걸 좀 많이 꼽잖아요, 포인트로. 네. 실제로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합류가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질문에도 긍정적인 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효과가 과연 실제로 여론조사에 반영이 됐을지는 조금 의문인데 사실 김종인 효과의 유무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많이 다르신 것 같아가지고요. 사람들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보다 더 이제 크게 보는 건 이준석 대표의 합류입니다. 네. 잠적하고 잠행 이런 관련된 보도들이 나왔는데 그런 잠적 잠행 소식 때문에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줄어들었을 때에 가장 많은 그 영향을 미쳤던 계층이 바로 30대 계층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50대 계층인데 사실 20, 30대의 이제 부모 세대가 50대인데 아까 전두환 관련된 논란도 얘기했지만 이준석 당대표와 관련된 영향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보다는 울산 단판 때 좀 수습되는 국면 이걸 보고 다시 조금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좀 오르지 않았나 더 티켓 파워는 전 그게 더 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의 이제 리스크를 줄여주는 역할을 네. 할 것으로 보이고 네. 다만 당장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건 이준석 대표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같이 움직였던 표심들 이게 훨씬 더 그렇죠. 중요하게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준석 대표 효과가 더 컸다.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내 조금 극우 성향의 이제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사실 이준석 당대표는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이가 어리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실 그분들 컨트롤하기가 좀 그동안에 어려웠었죠. 파리 때라고 뭐라고 네, 그렇죠. 비판을 해도 사실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였다면 아예 이름을 그냥 대놓고 얘기했을 거고 국민의힘의 비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이제 다시 돌아왔다라는 점에서 리스크적인 부분을 많이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네, 털을 깎은 메모들하고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네, 털을 깎아서 코끼리가 됐다고 했는데 과연 파리떼가 정말 이준석 대표 말대로 사라졌을지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요일, 목요일 격차가 이제 확 벌었다 다시 조금 이제 롤러코스터 타듯이 네. 쭉 올라갔다가 상승했다가 하강하는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 움직였고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내려가서 네. 살짝 올라가는 추세였습니다. 가장 격차가 컸을 때는 두 자릿수가 넘었습니다. 10.3%포인트로 네. 격차가 났고요. 수요일에 목요일에 8.6으로 격차가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제 이때의 포인트가 사실은 노재승 위원장 리스크 때문이었을지 이게 이 격차에 영향을 줬을까요? 근데 실제로 했을지도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오마이뉴스 리얼미터처럼 일간 조사를 여의도 연구원에서도 매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비슷한 추세를 보였을 거란 전제 하에서 노재승 선대위원장이 사퇴 안 하면 이른바 골든크로스에 근접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만큼 예. 울산에서 단판 짓고 봉합을 해서 지지율이 뭔가 좀 벌어지려고 하는데 노재승 때문에 다시 좁혀진다? 이거 안 된다. 뭔가 용단을 내리게 하자라고 해서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노재승 리스크가 굉장히 컸던 한 주간이었다고 이제 보고요. 이제 반면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주중에 좀 벌어졌다가 그 수요일 날 이제 김건희 씨와 관련된 그 유흥주점과 관련된 증언들이 이제 열린 공감 TV 등에서 이제 나왔고요. 네. 또 하나는 뭐 유시민 그 작가님께서 정치 비평을 제기했다라고 해서 국민의힘이나 이제 보수층에서는 굉장히 이제 많이 비판을 하는데 이재명 후보한테 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호재가 지난 목요일 뭐 이런 관련된 뉴스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지지율이 여러 이제 요인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좀 추격하는 양상.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 날은 그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법무부장이 이제 사망했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때는 이제 이미 여론조사가 저희가 마감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론의 영향을 충분히 저희가 이제 반영시키지 못한 부분인데 아무튼 주 후반에는 줄리 논란 또 유시민 작가의 정치 비평 재개 소식 이런 부분들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노재승 위원장이 계속해서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 버텼다면은 오히려 그 격차가 훨씬 더 줄어서 그렇죠. 저희 조사에서도 다른 조사들처럼 골든 크로스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을 수도 그렇죠. 있을 것이다. 오마이뉴스 리얼미터는 무려 저희가 3,000명을 합니다. 3,000명. 그렇기 때문에 일간으로도 저희가 추이를 1,000명씩 투데이 롤링이라고 이제 하루에 500명씩 해가지고요. 이틀치를 합산해서 일간을 지금 저희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노재승 위원장이 사퇴를 안 했다? 그러면 골든 크로스가 리얼미터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의힘에서는 다급한 문제였고 사퇴를 안 시킬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었던 거죠. 네. 사실 방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김건희 씨 관련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굉장히 뭐랄까요 평가 자체가 좀 갈리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는 좀 적극 투표층 혹은 이미 표심을 결정한 분들한테만 큰 이슈지 실질적으로 부동층에게도 큰 이슈이겠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도 계시고 반면에 굉장히 핵심적으로 도덕적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큰 사안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거든요. 네.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미 표심을 결정하신 분들은 김건희 씨가 이 유흥주점에서 근무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표심을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 그건 별로 적다고 봅니다.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여성층이 지금 오히려 이재명 후보 지지 낮단 말이에요. 윤석열 후보를 많이 지지하고 근데 여성층하고 그다음에 부동층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증언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명확한 물증이 나오거나 진짜 어쩔 수 없는 이제 팩트로 굳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여성층이라든지 부동층에는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 왜냐하면 이건 대통령뿐만 게 아니라 영부인도 굉장히 중요한 또 외교적인 행보에 있어서는 항상 같이 이제 다녀야 되는 퍼스트 레이디이기 때문에 저는 영향을 한 적어도 3 내지 5%포인트 정도는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보는데 이 유흥주점 관련된 거는 이제 이 물증이 과연 있을 수 있을 것이냐 오히려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사법 처리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영향을 더 이제 크게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요즘 유권자들이 어떤 그냥 증언만으로는 잘 안 믿어요. 워낙 가짜 뉴스가 굉장히 횡행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부동층에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명확한 물증이 있었을 때 말씀이신 그렇죠. 거고 또 이 유시민 전 이사장의 정치 비평 재개 이재명 후보한테 도움이 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유시민이라는 스피커 사실 물론 팬도 많습니다만 안티도 명확하신 분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요즘에는 따옴표 저널리즘 그래서 정치인들이 페이스북에 이제 글 올려서 그게 재인용 보도되는 그렇죠. 굉장히 거의 많죠. 이제 사실 베껴 쓰는 정도의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분들에 관련된 뉴스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한테는 조금 불리한 판이었어요. 퍼나를 만한 내용들이 사실 진보 혹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스피커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유시민 작가가 정치 비평을 제기하고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한 논거, 논리들을 좀 개발시켜 준다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 지지층 입장에서는 땡큐죠. 그런 분들은 이제 여기저기 이제 뉴스를 퍼나르고 상대 진영을 지지하는 분들 혹은 부동층에 있는 분들을 사석에서 만나서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논리 논거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저는 이건 이재명 후보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일이고 유시민 작가님 입장에서는 판이 지금 점점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하게 가고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하게 가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라고 해서 이런 정치비평 재개에 대한 비판이 있을 걸 알면서도 또 자기 희생 차원에서 좀 나서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재밌는 타사 여론조사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OBS가 지난 7일부터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였는데요. 양강 후보인 요거 격차는 비슷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43.7, 이재명 후보가 38.1이었는데 재밌었던 게 허경영 후보가 여론조사에 들어가 포함이 됐어요. 3.3이나 나왔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3.1%였거든요. 심상정 후보가 3.8이었고요. 이 조사에서요. 허경영 후보의 이 지지율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정치에 대한 불신의 표현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조금 장난삼아서 응답하신 분들이 있는 걸까요? 일단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을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론조사 기관에 최근에 항의 전화가 막 무진장 많이 왔습니다. 두 부류. 하나는 왜 허경영을 안 넣냐. 또 하나는 왜 조원진을 안 넣냐. 그러니까 국가혁명당과 우리 공화당 지지층. 봤더니 그분들의 이 유튜브, 그러니까 국가혁명당 혹은 우리 공화당 유튜브에서는 아예 대놓고 리얼미터 전화번호, 코리아 리서치 전화번호 해가지고 항의 전화합시다. 거의 뭐 저희가 일을 못할 정도로 항의 전화를 뭐 엄청나게 받았어요. 자, 근데 지금 미디어 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허경영은 있는데 조원진은 없어요. 손학규 없어요. 네네. 그리고 김경재 전 의원도 없어요. 뭐 지금 출마 선언한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리얼미터는 지난주에 사실 폴리뉴스에서 허경영 후보 지지가 궁금하다,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는 다른 곳과 다르게 만약에 넣을 거면 다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원외 후보들도 고르게. 그래서 넣었더니 여러 명 넣었더니 역시 허경영 후보도 1%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조원진, 손학규 다 비슷하게. 네.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 미디어 리서치라는 곳이 예전에 KBS하고 항상 같이 하던 곳이 미디어 리서치예요. 근데 이 미디어 리서치가 외국 회사로 이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리서치는 그때의 미디어 리서치가 아니에요. KBS가 항상 같이 하던 미디어 리서치는 이미 회사가 없어졌고 없어지니까 갑자기 이 상호를 누가 딱 등록해가지고 이건 완전 신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이제 ARS 조사입니다,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리서치는 대표가 누군지 뭐 조사업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전의 미디어 리서치가 아니다. 그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쨌든 결국 원내에 지금 정당과 연계되어 있는 후보들에 대한 반감, 이런 불신들이 허경이라는 이름에 모여서 나온 조사일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면 근데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네. 3% 뭐 2% 많이 나오는 거죠. 사실 그게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 2%밖에 안 나와요. 근데 허경영 후보는 아무튼 3%, 4% 나온다는 거는 정치를 희화한다는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선거에 계속 지금 출사표를 던지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정치권의 경종을 울리는 그런 여론 동향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 기득권 정치인들은 뭔가 반성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분을 어떤 의미를 주는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 주셨는데 지금 유한기 전 본부장의 사망은 금요일 날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 조사에서 잡히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주말 사이에 여파가 있어서 아마 다음 돌아오는 월요일 조사부터 이 이슈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텐데 어떤 식으로 미칠 것이라고 보시나요? 이거는 뭐 영향을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부정적으로 이제 미칠 요인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아까 이제 줄리 논란도 그렇고요. 뭐 대장동 이 논란도 지금 여러 이제 수사 과정에 있는 것이고 명확한 지금 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팩트 자체가 지금 많이 나온 것이 없고 지금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법원 판결이 1심, 2심 또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야 국민들의 입장이 좀 정해질 텐데 제가 볼 때는 뭐 큰 영향을 미칠 이슈는 아닌 것으로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또 특검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원래 이재명 후보가 처음부터 특검을 받았어야 되는데 특검을 처음에 안 받겠다고 한 게 악대로 작용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지금은 양당의 후보들이 모두 서로 조건 없이 특검하자. 정작 정당들끼리는 잘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특검이 만약 된다면 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지금 표심이. 사실 특검의 결과는 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특검의 이제 뭐 수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큰 영향을 못 미칠 것 같고 후보들의 그 특검에 대한 태도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유권자들의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고요. 말씀하셨던 거는 초반에는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이제 안 받아들인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부동층이라든지 중도층이 좀 유보했다가 특검을 수용하면서 그 시기랑 뭐 다른 요인들도 이제 관련이 있겠지만 그 시기랑 굉장히 밀접하게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을 이제 반등하는 오차 범위 내로 붙거나 이른바 골든크로스도 한두 건씩 발표가 됐던 것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인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윤석열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가 또 쟁점 중에 하나였는데 쿨하게 받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 파면 재밌는 게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혹시 뭐 아시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이슈이기 때문에 네. 지지율 하락에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이슈이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의힘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슈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돼가지고요. 마무리하는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이슈와 이제 더 이상 있어도 되는 이슈 나눠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대위 구성 같은 경우는 이제 각 당이 어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예, 이제 선대위 진용은 이제 끝났다. 그래서 이분과 관련된 이슈는 이제 더 이상 아마 휘발성이 없을 겁니다. 네. 앞으로 큰 영향을 미칠 거는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그렇죠. 코로나와 관련된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만약에 10,000명을 넘어서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7,000명 수준 안팎인데 좀 줄어들게 되면 조금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아무튼 코로나가 굉장히 영향을 계속 미칠 수밖에 없고요. 줄리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건희 씨 관련된 논란은 이런 줄리 논란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주가 조작이라든지 여러 다른 것도 많이 수사 있으니까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거고, 또 대선 후보들이 요즘 말조심을 하긴 하는데 말을 또 그렇다고 계속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선 후보들 또 선대위 구성 끝났지만 이제 선대위 참여하는 주요 인사들의 말실수는 사실 늘 있어 왔죠. 그래서 그쵸, 이제 어느 있죠. 쪽에서 이제 그 실수를 덜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쵸. 저는 그런 이제 말실수가 앞으로도 계속 남은 3개월 동안 지켜봐야 될 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추세대로 간다면 다음 주 추세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주 추세 뭐 계속 지금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일간 조사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격차 크면 한 6%, 적으면 한 2%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진보층은 진보층대로 지금 조금씩 결집을 하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전주에 비해서 12월 2주차도 윤석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조금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각 진영이 결집을 하는 거는. 근데 윤석열 후보 지지층, 보수층은 일찍이 결집을 했어요. 이미 결집했다. 그 이재명 후보 지지층은 결집이 좀 늦었죠. 이제 명락 대전 이후에 좀 후유증이 있었던 데다 국민의힘 경선으로 급격하게 이제 이슈가 관심이 또 좀, 그걸 갔기 때문에 이제 선대위가 다 꾸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인물 중심으로, 후보 중심으로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올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는 아마 두 후보의 지지율이 점차 줄어들어서 한 3%포인트 안팎, 박빙 싸움으로 이제 점차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아직 모르지만 3%포인트 내에 접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또 저희가 또 나중에 대표님 또 모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너무 말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TV 구독,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고요. 정말 시간 좀 남으시면 리얼미터 TV도 가끔 들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리면서 다음 기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돗자리 시즌2 세 번째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